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년 전인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우트헤이아 섬에서 폭발물들의 중화기로 무장한 사람이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북극여우 소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 이 사건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네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그쳤나 모르겠네요.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CDC의 일부 전문가들이 푸념처럼 이야기하듯이 지금보다 10배가 되는 정도의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셋 중 하나, 넷 중 하나의 국민이, 미국 국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러면 그 사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티지의 치명률을 곱하면 실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큰 재난입니다. 그렇죠. 인류는 이 상황을 미래에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과 내일의 질문은 이것을 기억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이게 해결될까? 어떤 게요? 거기서 이것이 뭔가요? 재난이요. 재난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라고 생각해보죠. 네. 그 다음번 변종이 나올 때까지 인류는 완벽하게 틀어막을 준비가 될까? 좀 넓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이 팬데믹 상황까지 유행이 됐을 때 각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멀리 보면 이것이 온실효과 때문일까? 아니면 트럼프 말처럼 중국 때문일까?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까? 찾을 텐데 네. 찾아도 명확하게 거기를 온 인류가 모여서 한꺼번에 고친다. 이렇게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게 온실효과를 막으면 충분하게 이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힘이 인류에 다시 생긴다고 하면 더더욱이 힘들 거예요. 온실효과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막기 힘든 어떤 것들에 대한 지난 9년간의 노르웨이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북극여우 소장님이. 네. 잠시 후에 만나죠. 노르웨이는 뭐가 유명하죠? 연어? 연어. 네. 초밥? 저는 이상하게 그 북유럽의 특산물 같은 게 헷갈려요. 다 비슷해가지고. 제 느낌으로. 괴로운 청어, 이런 거? 그것도 노르웨이인가요? 청어는 노르웨이도 많이 먹고 스웨덴도 많이 먹고. 레비스트레밍인가? 수스트리밍. 슈스트레밍. 네. 홍어회의 다른 이름이죠. 다 다릅니다. 청어입니다. 알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의사가 제시하는 건강솔루션 닥터라이즈,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액세스몰.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그것 만지지 말고 우리 한 숟갈만 더 먹자. 엄마가 장난감 줄게. 얼른 먹자. 아니 그러지 말고. 가자! 지친 당신에게 에너라이트. 한의사가 만들고 한의사가 광고 녹음하고 한의사가 직접 판매하는 닥터라이즈. 단 일주일 동안 10%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짜네요 여기. 콧대 네. 높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구매 고객 전원에게 한
박스 10포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를 랜덤으로 추가 증정한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네, 여기서 랜덤이라는 거는 애너라이즈, 메모라이즈, 레스라이즈 중 한 제품이 랜덤 제공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몸에 기력도 없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으로 드립니다. 네. 행사 기간은 31일까지 정말 짧게 진행하는군요. 저희 지금 방송 24일날 나가는데. 그렇죠. 공땡단, 경땡고, 총땡탕 같은 한의원에서 고가를 지불해야 먹어볼 수 있는 한약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스탠다드하게 적용될 수 있는 레시피를 연구하여 광고에 등장하는 어색한 한의사 양반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편집할 때 보면. 실제로 한의사는 양반 계급이 아니었죠? 뭐라 그러냐 그럼. 한의사 가라고 하면 됐군요. 죄송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은은한 단맛으로 먹기도 좋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할인받고 추가 증정받고 액세스몰에서 닥터라이즈를 구매해보세요. 네, 닥터라이즈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 영양제 중에서 아토실이었나요, 이름이? 몇 년도야 그게? 아토실? 그런 어린이 영양제가 있었는데 어린애가 살이 찐다는 거예요? 뭐예요? 토실토실하게요? 네. 아이가 토실토실? 그거랑 맛이 비슷합니다. 언제 아이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자기가 가장 아토실이 맞았어요. 자기가 가장 잘 기억하는 만화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먹은 영양제 이름. 전 몰라요. 이 아토실 케이스가 옛날에는 철제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케이스를. 그렇죠. 네. 이 아토실 케이스를 저희 어머니가 반지꼬리 케이스로 쓰셨거든요. 아, 원래, 네. 그래서 영양제 케이스, 네. 네, 영원히 봤어요. 아, 그렇죠. 전 그건 모르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뭐 아신단 말이야? 지금 찾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인사를 안 나눴군요. 북소장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궁여우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사실 뭐 잘 못 지낼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운이 좋았네요. 네. 지금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요. 요게 제가 이번 뉴스 아카이브 후보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중복되지 않았네요, 다행히. 내년에는 이 사건이 있던 지가 10주년이 됩니다. 네. 내년에 방송할까 하다가 인생 어떨 줄 알고. 그렇죠. 내년 이전에 막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생각날 때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여우 소장님을 급히 불렀어요. 네. 네.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네, 안 그래도 제가 내년에 할까요? 올해 할까요? 하니까 올해 하자고 하셨죠.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뭐 두 분이 대판 싸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만큼 친하지를 않은데. 1년간 친해질 수도 있잖아. 모르죠. 싸우기 위해서. 보통 싸움이란 거는 친분을 한 명이 오해했을 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튼 제가 그 아이씨를 처음 시작하던 초기에 네. 스톨텐베르그 총리의 이 사건 이후의 담화를 갖다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담화가 멋있죠. 멋있죠. 그래서 그 아이씨를 처음 시작하던 2012년에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고 8년 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소개를 해드리는 상황도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저한테도 뜻깊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특별한 사건이죠. 제가 스웨덴에 있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잠시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이때가 제가 놀러를 갔다가 돌아온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당시엔 어디 계셨어요? 당시 스웨덴에 노르웨이에 놀러를 갔다가 여름에 한국으로 딱 돌아오고 일주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시 있던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그러느라고 저한테도 되게 크게 다가온 사건이었죠. 아, 그렇겠네요. 일주일이셨으면 노르웨이에 아직 계신 지인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매년 이맘때 휴가가 한창인 7월 백야로 눈부신 북유럽의 여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백야. 백야는 늘 부러워요. 본 적 없습니다. 왜냐면은 잠을 안 자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좀 막 밤이 화나니까요. 늘 좀 졸리고 눈이 뻑뻑하고. 쉽게 우울이 온다고 하죠. 그런가요? 전 좋긴 좋았어요. 밝으니까 좋은데 밥을 되게 하루에 4-5개씩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저녁이 되면은 그죠. 9시 돼도 계속 화나고 10시 돼도 화나고 그러니까 출출하면 뭐 또 먹고 또 먹고. 예전에 뭐 60, 70년대쯤에 진행됐다던 이 알래스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보고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백야 기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살이 찌고 우울증이 많이 온다. 그럴 수도. 그렇지만 관광객은 백야를 보러 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영화 인썸니아 보면은 거기서 알래스카가 배경이죠. 네네. 거기서 조지 클루니 아니구나. 주연 알파치노 맞네요. 네. 알파치노가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막 창문을 가리려고 온갖 가구를 창문에 막아도 계속 들어오는 햇빛에 질려하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요. 그 암막 커튼을 쓰면 되는데. 그걸 몰랐나 보죠, 알파치노는. 네, 하여튼 북유럽의 여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1년 7월 22일의 기억은 노르웨이 사람들의 심장을 아리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노르웨이 우테이아 섬에서 일어난 테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사진으로 이 우테이아 섬을 봤는데요. 네.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예쁘죠.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요. 네. 네. 휴양지 같은 곳이고, 그리고 매년 이곳에서 이제 이 조직이 행사를 했었다고 해요. 네. 전통으로. 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이번 주군요. 네, 딱 오늘이죠. 저희 녹음하는 오늘이에요. 네. 한 남자가 수도 오슬로 북쪽에 위치한 도시 아나스타의 농장을 나섰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깔끔한 차림의 남자는 차를 몰고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 중심가를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다량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 오슬로의 중심가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17층짜리 정부 청사 유리가 전부 깨지며 날아갔고 검은 연기가 가득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전체, 그죠? 네. 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피 묻은 구두, 옷가지, 건물의 조각, 유리, 자갈 이런 것들이 온 거리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폭발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12명이 중상입니다. 근처에 있던 버스 기사는 그 광경을 보고 토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런 모습을 볼 일도 별로 없기도 하고 노르웨이의 정부청사는 오슬로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있나 봐요. 시내 중심가에 있긴 한데 이때가 휴가라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죠. 네. 아마 삼풍백화점 사고 났을 때가 이거랑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였나요? 17층 건물에 유리가 다 깨졌대잖아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이렇게 보여드려도 돼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북극여우 소장이 보내주신 그 당시의 상황이 찍혀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전쟁 영화보다 조금 더 처참합니다. 폭발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정말로 이 큰 건물의 유리창이 팡 하고 다 터졌나 보네요. 저희도 인명피해가 이제 8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발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또 그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날아다니고 옷까지 신발 이런 게 날아다녔다. 그래서 생각보다 컸나 하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도시가 폐허가 된 것처럼 이 구역이 폐허가 된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의 인구 밀도에서 이런 관공서에 일이 났으면 그 숫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일부러 안 담은 사진 같은 걸 보면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거나 그런 분들을 실어 나르고 이러는 좀 끔찍한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네. 경찰은 재빠르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빌딩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출동한 앰뷸런스에 피 흘리는 희생자들을 싣고 근처 오슬로 대학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다음날 발표한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폭발은 차량 폭발 테러에 의한 것으로 약 950kg에 달하는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가 최초 폭발의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차 한 대에 1톤에 달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막 밴 같은 차 있죠. 예. 조금 높은 밴. 네. 네. 그렇다고 쳐도 가득 채웠다고 할 수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폭발물은 비료 등의 화학약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1995년 168명이 숨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트럭 폭탄 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기폭제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건 보통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다행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건물에 있지 않았고 시그베르 윤센 재무부 장관은 덴마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7월이 노르웨이의 주요 휴가철이라서 폭발 장소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야 이 숫자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평상시였다면 피해자 수가 수십 배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 어떤 공장처럼 휴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지만 이때는 7월이면 그냥 다 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북유럽은 휴가를 가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정부 청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모습을 봐도 좀 단촐하고 아파트형 공장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이 보통 건물이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지구라고 불리는 레이에링스 크발탈렛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정부 청사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중에 보시기에 아파트 같다고 했지만 두세 채는 세계 문화유산 후보에 오를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군요. 피카소가 직접 그린 벽화 5점으로 장식이 돼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Y빌딩이라는 곳은 이제 피카소가 그린 업으로 외벽을 장식했는데 이걸 만드는 데만 한 17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벽 전체에다가 사암의 느낌이 나도록 해서 전문가랑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굉장히 희귀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비에는 피카소의 갈매기라는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테러 이후에 건물 안전 때문에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근데 또 한편 문화유산이라서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몇 년째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 3월 정부가 재건축을 실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고 이후부터는 이곳을 쓰지 않았나요? 쓰기는 썼어요. 또 썼어요, 또? 네, 쓰기는 썼는데 보수하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걸로 의견이 갈렸겠죠. 계속 쓸 건데. 예. 근데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것 때문에 가장 크게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건 거예요. 아니, 이제 혐오에 의한 범죄라고 널리 알려진 것인데 혐오에 의한 범죄는 가급적 많은 희생자를 원한단 말입니다. 2010년대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총기 사고를 봐도 그렇거든요. 꼭 사람 많은 데 갑니다. 근데 사람 많은 데 간 건 맞는데 사람이 없을 때 갔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럼 테러범이 하필 이 휴가철에 이런 만행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다음 동선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슬로에서 폭탄이 떨어진 지 1시간 반 후 오후 4시 57분 오슬로에서 35km 떨어진 북서쪽의 호숫가에서 경비원 앞에 제복을 입은 경찰 한 명이 나타납니다. 경찰은 페리 조정수에게 호수 건너편의 우테야 섬으로 태워다 달라. 그리고 경찰은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가는 이유는 방금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연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급히 파견됐다. 그래서 우테야 섬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혼자인데 하나를 하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날 우테이아 섬에는 당시 노르웨이 집권당인 노동당의 청년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은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한데요.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정당마다 대략 10살부터 당원이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정치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군요. 네, 캠프, 그러니까 무슨 꼬마 민주당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부터 35살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꼬마 민주당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쓸 수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실제로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한 명 개인이 벌인 일이고 어린아이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나 보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문화가 그 점이 다르다. 네.
많이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정치 캠프인데요. 여름이면 각 지역에 청년 회원이 모여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고요. 각 정당별로요. 그래서 그 캠프를 하면 정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 캠프를 통해 이제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당대표라던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캠프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되죠. 야,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한국에서 생각하는 유소년 스포츠 같네요. 그래요. 그쵸. 맞아요. 뭐 교회 수련회 비슷하기도 좋네요. 하고. 네. 근데 한국에 만약에 요게 생긴다면은 한국은 이제 일단 이게 저기 학전에 점수가 얼마가 추가가 되느냐가 주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로 왠지 모든 정치 캠프를 다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 배워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당시 집권당이던 노르웨이 노동당은 매년 여름 이 우테이아 섬에서 청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네. 노동당 대표로 당시 노르웨이 총리였던 옌스 스톨텐베르도 청년 당원이었고 정치 캠프 출신으로 이 캠프, 이 우테이아 섬 캠프에 어렸을 때부터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현 총리도 당시에. 네, 그래서 당시 청년 캠프가 진행 중이던 우테이아 섬에는 약 600여 명이 참가해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은 육지에서 500m 떨어진 곳이라서 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트밖에 없는 육지와는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오륙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여기에 텐트를 치고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캠프를 하고 있었으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진짜 재밌었을 거예요. 네. 오후 5시 15분 경찰이 탄 보트가 우테이아 섬에 정박했습니다. 경찰은 섬에 도착한 후 공지사항이 있다면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이 지시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경찰은 모두 가까이 오라고 말한 후 가방에서 자동 소총을 꺼내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자 옆총으로 총을 바꿨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섬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테러 사건이 다른 테러에 비해서도 정말 악랄하고 잔인하다는 이유죠.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 특히 청소년들이 그쵸. 캠프를 하고 있는 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무차별 난사를 했던. 맞아요. 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3시 25분에 오슬로 시내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네. 이곳에서 총기 사고가 생깁니다. 네. 오후 5시 26분에 첫 번째로 총기 발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총탄을 피해 숨어있던 참가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 남자는 키가 크고 금발에 북유럽 사람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들고 있는 총으로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보이는 사람마다 난사했다. 섬 전체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10대들과 보호자들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총을 든 남자를 피해 도망쳤고 일부는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는 총을 조준해 발사했습니다. 몇몇은 풀숲에 몸을 숨겼고 몇몇은 물속 바위 아래 숨을 참고 몸을 숨겼습니다. 숨어있는 생존자들은 소리가 나지 않게 문자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시 4명의 소녀들과 함께 화장실에 숨어있던 한 소녀가 엄마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한 남자가 오슬로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며 아이들을 모은 후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소녀는 당시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화장실 문 밖에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전화를 걸지 말고 문자로 나에게 말을 해달라. 소리 나면 들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예. 또 다른 생존자는 남자가 서 있는 바위 아래에 숨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남자는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총을 쏘았고 그 다음에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쏜 후에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물속에는 시체가 떠다녔고 바위 아래서 남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척했지만 브레이비크는 쓰러진 이들의 머리를 엽총으로 다시 쏘는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9명이 사망했고 110명이 부상당했고 그중에 55명이 중상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끔찍했는지 경찰은 초기에 사망자가 90명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상자의 부상이 심각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았을 정도입니다. 아, 네. 시신이 또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틀 사흘이 지나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타지 못할 배였을 거예요. 움직였으면 이 화약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싣고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이 들고 들어왔는데 이만큼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군요. 예. 희생자 중에는 노르웨이 노동당에서 차기 지도자감으로 불리던 청년 정치인도 있었고 그다음 캠프에 참가한 아들과 함께 간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이복 형제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는 경찰이었는데 브레이비크가 총격을 시작하자마자 아들을 숨긴 후에 캠프장으로 향하는 범인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총격에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뭐 뿔뿔이 흩어졌고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던 어른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네, 먼저, 하죠. 네. 그리고 오후 5시 40분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찰 특공대가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가 우테야 섬 건너편 호숫가에 도착을 했지만 호수를 건널 보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트는 범인이 타고 들어왔으니까요. 곧바로 오슬로에 특수 장비로 무장한 경찰팀 역시 도착했으나 마찬가지로 호수를 건널 배편이 없었습니다. 지역 경찰이 급히 보트를 공수해왔으나 인력과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보트에 물이 들어왔고 엔진이 멈춰서서 거의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섬에선 1차 총격을 피한 청소년들이 건물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의 남자는 건물 앞으로 다가가 다시 거짓으로 보트가 구조하러 왔으니 이쪽으로 나오라 이렇게 유인한 후에 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두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군요. 오후 6시 25분에 경찰이 근처의 유람선을 급히 징발해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는 왜 헬리콥터를 애초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경찰 특공대 단장이었던 호바르 고박에 따르면 팀이 도착하자마자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남자 쪽을 가리켰고 섬 남쪽에서 총성이 연이어 울리고 있었고 경찰은 바로 남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특공대는 숲을 지나서 곧바로 남자를 향해 돌진했고 15m 거리를 두고 경찰을 발견한 남자는 바로 무기를 든 손을 머리 위에 올려서 항복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단장은 곧바로 남자를 체포했는데 체포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이었습니다. 아, 대치가 없었다. 네. 나머지는 바로 희생자에게 구급처치를 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총격은 무려 1시간 넘게 지속되었지만 체포된 남자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총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혼자 배를 타고 건너올 때도 배가 휘청할 정도였겠네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고 그 안에 무기와 총탄, 탄환이 가득 들어있었. 1시간 동안 계속 난사할 만한 총알을 한 명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데요. 제가 그래서 그 무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 무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무게가 곧 이 범인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저기 가서 저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네, 그 1시간 사이에 69명의 젊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체포당할 때도 전혀 미안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었으며 질문을 받자 자신의 신념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기쁜 듯한 내색을 했습니다. 상당수 테러범의 공통된 패턴이죠. 말하라고 시켜주면 좋아한다. 블로거였죠? 네, 블로거였죠. 희생자가 발견된 곳의 분포를 보면 남자는 처음에 섬의 중앙에 있는 캠프장에서 총격을 시작한 후 섬을 돌며 희생자를 찾아다니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들을 치료한 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일명 덤덤탄이라고 불리는 총알을 사용해서 희생자가 바로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덤덤탄은 목표물에 맞으면 탄환이 내부에서 여러 조각으로 터지며 내장 기관에 가장 큰 타격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탄환이라고 하네요. 할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민간요법으로 탄환 끝을 이제 갈라서 맞는 곳에 맞고 나면은 알아서 찢어져서 이게 퍼지게 만든. 그게 팔매 암살에 사용된 방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사건에 대한 여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노르웨이 사회는 당연히 충격에 휩싸였겠죠. 네. 범인은 잡혔지만 워낙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낮에는 오슬로에서도 폭탄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 배후가 있다. 조직적 테러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먼저 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의 배후와 동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이슬람 무장 세력이 테러를 주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의 상황하고 그때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어디 백인 우월주의자 있나 봐.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네, 그때는 첫마디가 알카에다야 아이시스야 뭐 이런 반응이었죠. 네. 그래서 금발의 파란 눈에 전통적인 노르웨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눈에 구분되는 그런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노르웨이에 사는 이민자들. 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알카에다다 아이시스다 이랬기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네. 하지만 며칠 있다 밝혀진 범인은 단독범, 금발의 파란 눈, 라코스테 티셔츠를 즐겨 입고 샤넬의 에고이스트 향수를 뿌리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32살, 남자 이름은 안데시 베링 브레이빅. 그가 회원으로 가입한 근본주의 극우 웹사이트의 프로필에 따르면 브레이비크는 프리메이슨 오슬로 지부 회원이며 카프카 조지 오웰을 즐겨 읽었고 보디빌더이자 두 종류의 등록된 총기를 지닌 사냥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여기서 향수의 이름이 에고이스트라는 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긴 향수는 아무리 많이 팔리는 것들이라도 취향을 설명해 주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의사들이 분석을 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이슬람 관련설이 돌았습니다. 곧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고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론에 떠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민자들은 좀 안전해지게 됐네요. 그나마 마음이 놓였고 그랬죠. 북유럽은 물론 전 유럽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재판까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네. 당시 노르웨이 경찰의 대응이 초기 도마에 올랐는데 우선 경찰이 신고를 받은 때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슬로 경찰 중에 안티테러를 담당하는 델타 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네. 현장까지 거리가 45km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헬기죠. 그렇죠. 그럼 헬리콥터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우테야 현장 가까운 경찰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범인이 단독범이었고 1시간이 넘도록 무차별 총격을 가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했으면 그만큼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비난 그리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랬겠죠. 결론적으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나라 전체가 테러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 거죠. 대응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평화로운 노르웨이. 네. 경험이 없었겠죠. 네. 대부분 그렇겠지만 북유럽은 대부분 큰 범죄가 자주 일어난 나라가 아닌지라서 확실히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경찰의 대응이 전반적인 이런 비난이 일자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사건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요르브 리포트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총 482쪽의 보고서로 된 보고서인데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 이 위원이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중에 위원장이 유명한 기업인이자 변호사인 욜부. 그래서 욜부 리포트예요. 욜부 보고서. 예. 원장의 이름, 위원장 이름. 그리고 그 다음 위원으로는 전직 노르웨이 국정원장, 학자, 기관 대표, 이웃나라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찰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먼저 총리 사무실 및 정부 종합청사 앞 폭탄 테러의 경우 이미 2004년에 테러 위협 지역으로 지정해서 건물 앞 도로를 통제하도록 권면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테러가 한 번 있었잖아요. 9.11이. 그러고 나서 주요 건물은 전부 다 테러 위험 지역이 있다. 네.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제 권면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 몇 차례 실행 명령도 있었는데 2010년에는 정부 지침도 내려와 있었는데 그래서 주차를 금지하게 되어 있었지만 물리적 장벽이나 임시 장애물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빅은 바로 그곳에 폭탄을 실은 차를 주차했죠. 교통경찰들도 휴가 갔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교통경찰이 휴가를 가도 이런 보안을 위해서 주차를 금지하는 거는 정부 청사에 시큐리티가 나와서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휴가 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보면서 시큐리티가 저 차 무슨 차지? 차 번호 몇 번이지? 이 차 왜 주차돼 있는지 알아? 이러고 교신을 하는 중에 빵 하고 터져요. 네. 두 번째는 폭탄 테러 10분 후에 목격자가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수상쩍은 한 남자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금발에 180cm가량의 키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색 밴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심지어 차 번호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접수원은 이 번호를 정보를 경찰에 넘겼지만
이미 폭탄이 터진 상태라서 정신이 없어서 누구도 이 정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처는 여러모로 어색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폭탄 테러가 있은 후에 또 다른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폭탄이 터진 후에 전국에 국가 비상 경보를 울리고 바로 현장 주변 도로를 차단해야 했었는데 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부 종합천사에 폭탄 테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 뭐 그냥 교통방송에 나오고 많은 수준의 대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력이 거기 이제 있는 환자들을 구조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 다른 나라에 있는 테러 이후의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보네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설적으로 확실히 평화로운 나라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 소유의 헬리콥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네. 조정사가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와, 조정사도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경찰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휴가철이라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아, 헬기가 못 간 이유가 나왔네요. 네. 근데 그때 보통 이러면은 비상 상황이 되게 상식으로 빈틈없이 교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보 보고서에 이제 이런 빈틈이 다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17시 25분, 5시 25분에 처음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 2명이 이제 5시 55분에 그 섬 앞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델타 팀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5시 반에 경찰서로 자신의 배를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대요. 이 사건이 퍼졌다는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내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빌려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색한 조직에서는 보통 전파가 안 됩니다. 맞아요. 현장에 전달이 안 됐죠. 그리고 6시 9분에 11명의 완전 무장한 델타 팀이 도착했는데 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무보트로 이동을 했는데 11명이 다 타다 보니까 과다적재로 엔진이 서고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유람선을 빌려서 현장에 도착하게 됐고 그렇게 먼 강이 아닌데 요거를 못 건너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500m니까. 국가가 와서. 그러니까요. 근데 500m를 뭐 경찰이 총을 물에 적시면서 건너갈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아하. 호수를 건너는 데만 3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결국 6시 27분에서야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마포대교 보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모이잖아요. 뭐가요? 자살자가 생기면은 이게 청취자 여러분 그 저희의 지리적 특성인데요. 저희들은 이 그 극단적 선택 사고가 가장 많은 다리 앞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몇 주에 한 번씩은 바지선을 봅니다. 네. 거기에서 인력이 나오고 아래에도 인력이 쫙 모여 있고 위에도 경찰들이 모여 있고 네고시에이터가 있죠. 네. 근데 상당히 빨라요. 그 배가 한두 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용도의 배가 오는데 맞아요. 순식간에 와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신고하면 정말로. 그러게 말이에요. 이 사건이 또 전 세계 이목을 끈 이유는 이슬람에 대항해서 백인이 벌인 테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당시로 치면.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노르웨이에서는 이게 7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9월에 노르웨이 총선이 있었어요. 북유럽엔 다 극우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브레이비크가 극우주의자잖아요. 하지만 극우주의 정당도 있거든요. 네. 극우주의 정당도 바로 선긋기에 나섰죠. 극우 정당들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과 선거 때 선을 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로 뜻밖에도 집권당인 노동당이 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집권을 했죠. 이거는 뭐 이념과 상관없이 재해가 그죠. 일어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행정력 사용하지 부재가 못했다는 심판을 거죠. 받았다. 네. 사실 피해자가 노동당이었음에도 보고서는 매우 자세하게 노르웨이 사회 전반이 안전 불감증이 걸려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고 이것이 집권당의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집권당의 유능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뒀네요. 네, 바로 선거 전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반대당의 대표, 현재 총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총리인데요. 당시 그 반대당의 대표까지도 보고서가 이렇게 대놓고 솔직하게 써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놀랐을 정도예요. 좋은 나라네요. 네. 네. 그리고 당시 경찰총장은 발표 후에 그날 경찰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보고서를 내는 동안 한 구절 한 구절이 뼈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면서 희생자와 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어쩌면 구조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회한 때문에 그런 회한을 가질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면서 보고서가 나오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둘 다 진심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치가 실력이 없었으니까. 네. 네. 범인은 진보당. 노르웨이의 극우 정당 이름이 진보당이에요. 거긴 참 싸잡아 말하는 참 미안합니다만 거긴 뭐 스웨덴의 극우 정당은 스웨덴 민주당 아니에요. 네.
동네 참. 네. 우리와 장명이 다르네요. 네, 좀 다르죠. 하긴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이 보수정당이라고 그렇구나.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엄청 우습겠구나. 그렇죠. 네. 퓨처 아니야? 이러면서. 네. 통합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극우정당인데 이 극우정당은 대대로 이민을 반대하고 순수한 노르웨이를 지지하는 당의 당원, 이 사람이 그 당의 당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때 진보당의 지역 간부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슬림이 유럽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민자를 극도로 증오하던 범인은 이민자에 관대한 노동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당시 노동당 출신 총리와 강요가 있던 관저와 정부청사에 폭탄을 터뜨렸고 미래의 노동당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테야 섬을 찾아와 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야, 이게 거의 저당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당 전당대회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더 무서운 근데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악질이 있죠. 네. 네.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는 10대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10대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이제 지금은 돈 없을 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의 오래된 정당들은 연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데 같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악질적인 게 보통의 테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총을 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향해 총을 난사한다는 행위인데 브레이비크가 악질적인 거는 내가 총을 난사한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빈틈없이 죽이는 것. 정리하면 브레이비크가 저지른 오슬로 폭발 테러로 8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테야 섬에서 이뤄진 총격에 의해서 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살인사건으로 1년에 몇 명 정도가 사망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평화롭다며요. 2009년에 정점으로 1,400명 정도를 기록했는데 되게 많이 죽네요. 2016년 현재는 950여 건이다. 노르웨이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에 25명에서 30명입니다. 작년도 25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해 노르웨이 전체에서 타살로 사망한 사람이 111명, 그중에 77명이 브레이비크가 저지른. 한 사람이.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25, 30, 26 이렇게 하다가 111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벌인 거라는 것도 굉장한 충격이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임을 내심 자랑스러워하던 노르웨이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날은 정말 누구든지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이웃이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행보를 같이 하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 사회적 행보가 비슷한 나라들이니까. 네. 사고가 있던 다음 날 사람들은 먹먹한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손에는 장미를 들고 무작정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 총리가 유가족을 앞에 두고 연설문을 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내일은 아침부터 회의네. 퇴근 때까지 버거리하러 만들어야 돼.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겐 레슬라이즈.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잠아.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옌스 스톨텐베르 총리가 유가족을 앞에 두고 연설문을 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류애입니다. 안일함은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한 소녀가 누구보다 잘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만큼의 증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합시다. 예, 이게 2011년 7월 23일 테러 다음 날 옌스 스톨텐베르 총리의 연설인데요. 이게 제가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24시간 만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네. 이게 근데 또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온 문장은 아니겠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9.11 테러에 미국이 대응했던 그 답의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죠. 국경을 닫고 제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네. 엄단하겠다는 말은 네. 처음부터 영혼이 없게 들렸어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약속이 없거든요. 네. 제가 9.11 당시에 막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그 당시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죠. 그 맞아요. 당시에. 즉 전쟁을 치르고 싶다. 원래 전쟁을 치르고 싶었던 매파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메시지 외에 다른 게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전쟁을 치렀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 더 많은 민주주의란 말이 더 유명하지만 사실 저는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류애 이건 정말 브레이비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테러리즘에. 네.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가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즉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회 안전을 와해시켰으며 노르웨이 인구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초래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죄도 있군요. 저기는. 그런데 브레이비크 스스로는 이거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사유다. 왜냐하면 이거는 긴급 피난이니까. 긴급 피난이라는 게 형법 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참 이게 고생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네. 한국말로 보통 해석하면 이런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는 조항인데요. 그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 또는 남이 현재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했다. 이 사람의 말은 희생자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이민자를 받아서 노르웨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긴급 피난, 이걸 막기 위해서 학살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죠. 야, 9년 뒤에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전형성이 느껴지죠. 그우가 하는 테러는 보통 다 이런 이유입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 브레이비크의 변호사는 브레이비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리 줘도 안 되면 이리로 가야 됩니다. 네. 정신질환임이 인정이 되면 브레이비크는 복역 기간 동안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범죄 심리학자는 브레이비크를 편집 조현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복용의 흔적도 있으며 과대망상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정신장애 증상으로 범죄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뭔가 휴머니스트적이죠? 네. 일단 네. 정상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을 검사했던 심리학자가 말을 했고, 물론 밖에서 보면 당연히 정상이 아니지라고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건 다를 테니까요. 근거가. 그런데 이 사회는요 반대였어요. 얘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신병자라고 하면 병원에 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자 사회도 놀랐지만 브레이비크도 놀랐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몹시 놀라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을 했는데. 정말 신념이 있으니까. 네. 대중은 그를 구구주의자,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지만 그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죠.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휴머니스트적인 결정을 국가가 내린다. 그러면 테러리스트는 불쾌합니다. 그는 우테이아 섬에서의 총기 난사를 유럽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굳이 옆 나라들이 다 끌어들였어요? 그는 글로벌화, 페미니즘, 다문화주의를 이 말 정말 무서웠어요. 문화적 공산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문법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모아가지고 싫어하는 이름 붙인 거죠. 네. 그렇잖아. 네. 다문화가 문화적 공산주의다. 좌파는 문화적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계급투쟁과 복지를 포기한 것이다. 계급투쟁이랑 복지를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급투쟁과 복지는 순수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복지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면서 이걸 포기했다는 거죠. 아, 계급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투쟁. 아이 오늘 이 얘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이제 하나가 드러난 것 같아요. 지난 2010년대의 인류의 변화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흐름 하나를. 이젠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색하지 않잖아. 네. 거기다가 그는 백인 남성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분노했고. 그렇겠죠. 왜 남성이죠, 또? 네, 이건 보다 보면은 나와요. 또 얘기가. 또 진정한 애국자인 그는 이민에 반대하고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전 세계를 뒤덮는 이슬람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을 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전 세계는 빅맥에 뒤덮여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 위도 그래요. 글쎄요. 그걸 막는 일이 정치적으로 숭고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감형이 되거나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반면 브레이비크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나는 사이코패스 아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저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인격 모독이다. 정치적 활동가를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것은 가학적이고 사악한 처사이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보다 가혹한 운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적 액션, 실제 액션은 학살이었고요. 정치적 액션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기가 정신병자 취급이 돼버리면 그건 요원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범인 거죠, 자기는. XSFM입니다. I, D, W, K